암기법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뭔가를 기억하는 과정, 그때 우리가 하는 생각의 절차들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6개로 구분할 수 있어요. 저는 완전 수학, 과학만 좋아하던 학생이어서 암기하는 걸 정말 싫어했는데요. 근데 의대 와서는 어쩔 수 없이 암기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많은 분량을 기억할 수 있을지 그런 방법을 누구보다 많이 찾아봤고 고민했거든요. 온갖 방식들을 다 검토해봤지만 이 6가지를 벗어나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암기법이 압축, 범주암기법, 맥락암기법, 이해, 변환암기법, 인출암기법 이렇게 6가지인데요. 이 중에 첫 번째 암기범위 압축은 지식을 외우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시험의 전략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걸 제외하고 나면 5가지가 남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 암기법들에 대해서 각각 영상으로 찍어둔 것도 있지만 그걸 전체적으로 이 영상에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건 영어 단어 그리고 문장을 외우는 예시인데요. 제가 영어를 가르쳐 드리려고 이건 가져온 건 아니고요. 암기법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이게 가장 좋은 예시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이 영어 단어 암기법만 제대로 이해해도 어떤 복잡한 시험을 준비하든 다 똑같이 외울 수 있거든요. 또 영어 단어는 우리가 살면서 누구다 한 번쯤은 다 외워봤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도 쉬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중에 참 많은 종류의 영어 단어 암기법이 있어요. 무조건 어원으로 외워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유사한 발음이나 그림 같은 걸로 재밌게 외우자는 사람도 있죠. 또 무조건 아웃풋이 중요하다고 단어장에서 뜻을 가리고 떠올려보는 방식으로 외우라는 분도 있어요. 아니면 단어장은 쓰지 말고 그냥 독해 지문 자체로 공부하는 게 최고라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방법들이 얼핏 보기에 다 충돌되어 보이니까 도대체 어떻게 외우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이 선생님 말을 들으면 모든 단어를 어원으로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어떤 경우에는 웃긴 그림이나 발음으로 외우면 잘 외워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또 모든 단어를 이렇게 외우자니까 이게 영어 공부가 맞는 건가? 이렇게 공부해서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또 누구는 단어장을 쓰지 말라고 하니까 단어장을 쓰는 게 안 좋은 건가 싶기도 하고 저도 그런 고민을 옛날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제를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5가지 암기법 중에서 뭐가 가장 효과적인지 제가 결론을 내드릴게요. 영어 단어든 뭐든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뭔가 외워야 될 게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은 뭐부터 생각하세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무슨 생각부터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나요? 뭐 속으로 중얼중얼 외워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종이에 여러 번 써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럴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이런 생각의 절차가 정해져 있으면 좋은데요. 저는 기억해야 할 개수가 많거나 바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항상 범주화를 생각해 봅니다. 그 범주화라는 건 제가 예전에 이 영상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적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폴더를 만드는 겁니다. 저희가 컴퓨터 파일을 관리할 때 파일 100개를 바탕화면에 다 들어놓지는 않잖아요. 비슷한 공통 분모가 있는 것끼리 모아서 같은 폴더에 묶어 놓죠. 그렇게 하면 원하는 파일을 찾기도 쉽고 보통은 용도가 비슷한 파일을 같이 모으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파일 저 파일을 열어볼 때도 시간이 절약되겠죠. 파일들 간의 거리가 가까우니까요. 그리고 이 주제랑 관련된 파일이 나한테 몇 개 있는지 한눈에 보기도 쉽겠고요. 이게 영어 단어를 외울 때도 똑같아요. 영어 단어는 외울 게 많죠. 그러면 뭔가 공통점이 있는 것들끼리 묶어서 보는 게 좋은 전략입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게 어원을 분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프로클레임이라는 단어를 프로와 클레임으로 나눠서 보는 거죠. 이 각각을 이해하면 프로나 클레임이 들어간 다른 단어도 저절로 공부가 되니까요. 프로시드, 프로펠, 프로파운드 이런 단어나 익스클레임, 리클레임, 어클레임 이런 단어도 한 번에 처리가 되죠. 이런 효과 때문에 뭔가 개수가 많은 걸 외울 때는 범주화를 하는 게 좋아요. 또 범주화를 하면 이해에 도움을 줍니다. 이해라는 건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걸 이용해서 새로운 걸 기억하는 방식을 말해요. 예를 들면은 보라색 물감이 필요할 때 보라색 물감을 새로 사서 쓸 수도 있지만 나한테 원래 있던 빨간색과 파란색 물감을 이용해서 이걸 만들었을 수도 있죠. 이렇게 기존의 지식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외워야 할 게 적고 훨씬 더 쉽게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클레임 같은 단어도 이걸 새로 뜻을 외우는 게 아니라 프로가 앞으로 이런 뜻이 있고 클레임이 외치다 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걸 조합해보면 앞으로 외친다, 그러니까 선언한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사실 학생이 이런 어원을 직접 다 분석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내가 알아야 할 단어가 이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클레임이 들어가는 단어가 뭔지 다 찾아보는 그런 작업을 내가 직접 하기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어 단어장을 볼 거면 어원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 책을 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어원을 분석하는 게 영어 단어를 볼 때 가장 처음 해야 하는 일인데 내가 직접 하기는 힘든 일이니까요. 누가 대신 해준 걸 보면 좋은 거죠.
그리고 영어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수업하시다가 접두사나 어근 같은 걸로 같이 기억하면 좋은 단어들을 판소해 주시잖아요. 그런 수업 방식도 이 범주화를 이용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 뒀다가 같이 기억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에요. 뭔가를 묶어서 외우는 방식은 그걸 따로따로 낱개로 외우는 것보다는 항상 더 효율이 좋습니다. 꼭 영어 시간이 아니라도 어떤 지식을 가르칠 때 비슷한 것끼리 함께 정리해주는 방식에는 이런 범주화의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개념서 같은 걸 봐도 비슷한 개념, 비교해서 봐야 될 개념 이런 거를 표로 정리해서 보여주고 그러죠. 그런 방식도 다 원리가 범주화인 거죠. 또 뭐 유의어나 반의어끼리 묶어서 정리하는 것도 많이 사용하는 범주화 방식이죠. 예를 들어서 optimistic, 낙관적인 이런 단어를 공부할 때 그 유의어인 positive 뭐 이런 단어들을 같이 묶어서 공부하거나 아니면 그 반의어인 pessimistic, negative 이런 단어들을 같이 공부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같이 묶어서 봐놓으면 이런 느낌도 훨씬 잘 와닿고 내 머릿속에서 같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기도 쉽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전체 정리를 하겠지만 여기서 중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어원으로 분석하거나 유의어 반의어를 묶어서 보는 방식은 범주화를 사용한 암기법인데 범주화는 그 특성상 우리가 뭔가를 처음 봤을 때 시도해보기 좋은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단어도 처음 공부할 때는 이런 범주화 작업부터 해주는 게 가장 공법적으로 좋습니다. 사실 몇 가지 어원을 기억해서 모든 단어가 이해되면 가장 좋을 거예요. 어원 30개를 외웠더니 저절로 모든 단어가 이해되더라. 이러면 따로 암기할 게 없죠. 어원만 기억하고 이해하면 되겠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아름답진 않아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엔트는 개미, 쉽은 배 이런 단어를 기억하고 있지만 이걸 딱히 이해한 건 아니죠. 이걸 논리적으로 언어화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저절로 외워지는 거죠. 그리고 설령 우리가 단어를 이해했더라도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프로클레임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프로는 이 뜻이고 클레임은 이 뜻이니까 합치면 이거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만 생각하면 우리가 영어로 말하고 싶을 때 이 단어를 쓸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체화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해를 넘어서 체화를 해야 돼요. 제가 체화에 대한 방법은 예전에 이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체화에서 중요한 건 지식을 다양한 각도로 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의 경험적인 맥락이 지식에 달라붙게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단어장만 붙들고 외울 때는 할 수 없는 경험이고요. 독해 지문을 읽다가 이 단어를 만나고 내가 미드를 듣다가 이 단어를 만나고 내가 이 단어를 말할 때 써보기도 하고 쓰다가 틀려서 지적받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과정을 거쳐야 체화가 됩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공부는 독해 지문에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하는 분들은 이 맥락 암기법을 기초로 이야기하는 거죠. 독해 지문에는 그런 맥락이 있으니까 이것과 함께 기억하면 더 잘 외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효과적인 암기법은 맞습니다. 내가 이 단어에 친숙해지려면 우연히 이 단어와 마주치는 경험을 7번 해야 한다, 10번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영어 단어를 공부할 때 어원으로 이해하기만 하거나 아니면 암기법으로 달달 외우기만 해서는 분명히 부족한 면이 있고 이렇게 체화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하는 것도 저는 반대예요. 분명히 어원으로 이해하는 경험도 도움이 되고요. 도저히 안 외워지거나 내가 우연히 지문에서 여러 번 마주치기에는 좀 생소하거나 고난도 단어들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다른 방법으로 외우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돼요. 어쨌든 이런 암기법들의 원리를 이해하면 본인 공부에 적절하게 응용할 수 있겠죠. 이 영상의 목표는 그겁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최대한 이해하고 체화하는 식으로 공부해도 끝까지 정말 안 외워지는 지식들이 있습니다. 어떤 공부를 하든 마찬가지죠. 뭔가 규칙성도 없고 복잡하면서 이해하기도 힘든 그런 지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어 단어에도 그런 단어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원으로 이해하기도 힘든데 평소에 자연스럽게 접할 기회가 적은 그런 단어들이 있죠.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변환해서 외우는 방식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변환 암기법이라는 건 내가 지금 외우려는 이 대상을 외우기 쉬운 형태로 변환해서 바꿔치기 해서 기억하는 방식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앞글자를 따서 외우는 방식이 있습니다. 한국사에서 태정태세 문단세라거나 화학에서 칼카나와 알아철리 이런 거 외우는 것도 우리가 앞글자만 따서 말을 만든 다음에 그걸 대신 외우는 거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미지로 바꿔서 외우는 방식도 있어요. 우리 뇌는 글자보다 이미지를 잘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글자로 된 개념을 이미지로 바꿔치기 해서 그걸 외우는 겁니다. 제가 이미지 암기법에 대한 영상도 하나 만들어 뒀는데요. 제가 되게 공들여서 만든 영상이거든요. 이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외우려는 대상을 외우기 쉬운 형태로 바꾼 다음에 외우는 방식, 이런 걸 변환이라고 합니다.
영어 단어 암기에도 변환 암기법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홀드는 호두랑 발음이 비슷하니까 호두를 저장하는 이미지랑 연결해서 홀드, 호두, 저장하다 이렇게 비슷한 발음을 이용해서 기억하기 쉽게 만드는 거죠. 옆에 이런 그림까지 배치해서 이미지 암기법의 효과까지 더하고요. 도저히 안 외워지는 단어를 이렇게 외우는 건 암기법 이론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방식이 맞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주의를 드리고 싶은 점은 과연 모든 단어를 이렇게 외우는 게 좋을까라는 지점이에요. 일반적인 시험 공부를 할 때도 우리는 변환 암기법의 함정에 빠지는데요. 처음에 이런 암기법들을 보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내가 문장을 10개 외워야 되는데 앞 글자만 따서 한마디를 만들면 그 한마디만 기억하면 10문장이 다 기억나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그래서 간혹 이런 실수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렇게 변환해서 외우는 게 최고구나. 모든 걸 다 이렇게 외워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말했던 범주화, 이해, 체화 그런 과정들을 다 생략하고 눈에 보이는 족족 앞글자를 따서 말을 만들고 그걸로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고 그런 식으로 외우는 거죠. 근데 이런 공부 방식은 정말 위험하거든요. 내가 직접 지식을 분류해보고 묶어보고 내 언어로 이해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친 지식은 완전히 내재화가 됩니다. 내 지식 체계 안에 녹아들고 나의 새로운 재료가 되고 다음에 내가 이걸 응용할 수도 있고 장기 기억으로 남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지식을 하나씩 뜯어서 고민해보지 않고 그냥 발음을 이용해서 외운다던가 앞 글자만 따서 기억하는 방식은 내가 그 지식 안으로 깊게 들어가지 못하고 그 글자 자체만, 그 글자 바깥에서만 뱅글뱅글 맴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은 장기 기억으로 남지도 않고 내가 그 지식을 나중에 응용하기도 힘들게 돼요. 왜냐면 글자 껍데기만 기억한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암기법에도 순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에서 봤던 범주화, 이해, 맥락 이런 걸 다 거치고 난 뒤에도 외워지지 않는 경우에만 이런 변환 방식을 쓰는 게 좋아요. 그렇게 제한된 분량의 지식에만 이렇게 변환해야지 이 암기법 자체도 더 빛을 발합니다. 우리가 모든 지식을 다 두 문자로 바꿔서 외워서 두 문자 자체가 100개가 되면 그 두 문자를 외우기도 힘들고 서로 섞이고 헷갈리거든요. 그럼 또 그 두 문자를 외우기 위한 두 문자를 만들고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이제 원리를 이해했으니까 이걸 영어 단어 암기법에도 적용해보면요. 어렵고 복잡하고 낯선 단어를 외울 때 분명히 효과적인 방식이 맞습니다. 헷갈리는 단어가 있을 때도 이런 게 유용하고요. 근데 내가 그런 일부 상황에서 효과를 봤다고 모든 단어를 다 이렇게 외우는 데는 조금 반대예요. 앞에서 말한 대로 어원으로 공부해보고 비슷한 단어들끼리 묶어서 공부해보고 여러 상황에서 접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도 잘 안 외워지는 경우에만 이렇게 변환으로 외우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만약 내가 지금 빨리 이 단어 50개, 100개를 딱 외우고 오늘 바로 시험을 쳐야 하는 상황이라면 내가 막 장기 기억까지 가기를 원하는 건 아니라면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변환으로 외우는 것도 상관은 없겠죠. 이 변환 방식이 내가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단기 기억으로 외우는 데에는 가장 좋은 방식인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암기법은 인출 및 반복입니다. 내가 지식을 계속 떠올려보고 그걸 반복한다는 거죠. 지식이라는 건 내가 머릿속에 강제로 넣으려고 할 때보다 내 머릿속에서 꺼내보려고 할 때 더 잘 기억되거든요. 그래서 수동적으로 눈으로 보기만 할 때보다 내가 머리를 이용해서 능동적으로 이걸 꺼내볼 때 더 잘 외워집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개념서를 그냥 눈으로 읽을 때보다는 문제를 내가 풀 때 더 잘 외워지는 거죠. 이 원리를 이용한 암기법이 인출 및 반복인데요. 영어 단어를 외울 때도 이런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단어장을 외울 때 그냥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내가 떠올려보는 방식으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왼쪽에 영어 단어, 오른쪽에 한글 뜻이 있다면 오른쪽을 손으로 가리고 그 뜻을 내가 떠올려 보는 거죠. 한글을 보고 영어를 떠올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내가 왼쪽을 가리고 그 영어를 떠올려 보면 되고요. 그냥 영어 읽고 한글 읽고 이걸 반복하거나 그냥 손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쓰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좋은 방식입니다. 같은 단어장을 활용하더라도 내가 이걸 읽는 방식만 바꿔도 공부 효과가 달라지는 거죠. 이게 공부법의 매력이죠. 아니면 플래시카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카드 앞면에 영어 단어를 적고 뒷면에 한글 뜻을 적은 다음에 앞면을 보고 뒷면의 뜻을 떠올리는 거죠. 제가 예전에 앙키라는 어플을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데 이것도 그 원리를 이용한 프로그램인 거죠. 어쨌든 다 원리는 인출과 반복이에요. 그냥 읽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떠올려보면 암기가 더 잘 된다는 원리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도 어떤 추가적인 고민 없이 맹목적으로 반복해서 떠올리기만 하는 암기법은 반대예요. 학습 이론에서 봤을 때 이렇게 그냥 떠올리기만 하는 방식은 강제로 기억을 붙들어 놓는 거에 불과하고 장기 기억으로 가기가 힘듭니다. 이런 방식이 기억이 금방 흐려지기 때문에 반복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지식을 이렇게 인출하는 방식으로만 암기하면 그만큼 반복도 많이 해야 하고 근데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한테 남는 게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대로 범주화하고 이해하고
맥락과 함께 기억하고 안 외워지는 건 쉽게 변환도 해보고 이런 과정을 먼저 해보고 나서 그럼에도 잘 안 외워지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반복적으로 떠올려보는 방식, 그래서 머리에 강제로 남기는 방식, 이런 가장 고전적인 암기법을 써보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오늘 총 5가지 암기법을 알아봤어요. 범주화, 이해, 맥락 암기법, 변환 암기법, 그리고 인출 및 반복이죠. 그리고 각각의 암기법에 대응하는 영단어 암기법은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이 암기법들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왜 사람들마다 좋다는 암기법이 다른 건지, 왜 어떤 사람은 어원으로 공부하라 하고 어떤 사람은 비슷한 발음으로 바꿔서 외우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독해 지문으로 공부하라고 하고 왜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단어장 가리고 외우라고 하는지 그 이유가 이해가 되실 거고, 지금 내 상황에서 그 중에 어떤 걸 골라야 하는지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영단어 암기법만 보여드린 게 아니라 모든 공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암기법의 전체 흐름을 같이 보여드렸어요. 저는 영어 단어뿐만 아니라 어떤 공부를 하든 뭘 외워야 하든 수능 공부를 하든 자격증 시험을 공부하든 의대 시험을 공부하든 책을 읽고 기억하든 항상 이 순서대로 기억합니다. 범주화, 맥락, 이해, 변환, 인출, 이 순서로 항상 생각해야 내 공부의 효과가 쓸데없이 중복되지가 않고 더 효율적으로 기억할 수 있거든요. 저희 커리큘럼에 있는 암기법 사례집의 모든 예시도 당연히 이 순서대로 암기했고요. 아무리 복잡하고 양이 많은 암기도 이 순서대로 따라가면 된다는 걸 제가 책에서 보여드렸었죠. 제가 원래는 오늘 단어 암기법이랑 문장 암기법까지 같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단어만 설명했는데도 시간이 이만큼 되어서 그 문장을 외우는 방법은 제가 댓글에 파일로 달아두겠습니다. 영어에서 구문을 외우는 예시이긴 한데 다른 과목에서도 다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자료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영어 말고 다른 공부를 하시더라도 이 방법을 응용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